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란에서 발생한 그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미국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 언론들이 미 당국자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가 이란의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한 격추로 믿고 있다고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네. 미국 첩보위성 자료 검토를 근거로 미국 정부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란의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2발로 격추된 것으로 결론지었다는 겁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누군가의 실수라면서 사실상 이란을 지목했고요. 그리고 63명의 자국민이 희생당한 캐나다의 주스틴 트리도 총리도 캐나다 자체 정보 당국과 동맹국들로부터 다수의 정보를 확보했다. 고의는 아니었을 수 있다며 이란의 우발적 격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란의 입장도 나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격추라면 여객기가 공중에서 폭발했어야 하는데 불이 먼저 붙은 뒤 지면에 떨어지면서 폭발했다며 사고 원인은 기계적 결함이고 미사일 격추설은 헛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보도들이 이란을 향한 심리전이라면서 이번 추락 사고로 자국민이 희생된 나라들이 사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내놨습니다. 또 사고 여객기의 제조사인 보잉 역시 블랙박스 조사 과정에 참여할 대표를 보낼 것을 촉구했고요. 이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부에게 증거를 제출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 여객기 추락 원인을 두고 미국 기업인 보잉에 사활이 걸린 미국과 또 술레이마니 사령관의 피살로 대미 항전의 계기를 잡은 이란 간에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고이니만큼 일단 정확한 사고 원인이 빨리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발병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명이 됐다고요? 네, 어제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지난달 우한시에서 발병한 폐렴의 원인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조사를 실시한 중국 전문가팀에 따르면 전장 유전체 분석, 핵상 검사, 바이러스 분리 등을 실시한 결과 환자 15명에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라든지 전염 경로 등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효약과 백신 개발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현지 시각으로 8일 성명을 통해서 의문의 폐렴을 일으킨 병원균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측 결과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고요. 하지만 사스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와 장내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인데요. 인간뿐만 아니라 소, 돼지, 고양이, 개, 쥐 등 여러 포유류와 조류에게도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6종인데요. 이건 물론 인간에게서만 발견된 겁니다. 네. 동물에게서는 20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발견된 6종 중에서 4종은 비교적 흔하고 보통 감기와 비슷한 가벼운 증상만 유발하지만 나머지 2종은 사스 바이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로 심각한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염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전파력은 굉장히 낮은 수준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 자연계에 있던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사람에게 전파된 경우인데
이렇게 종 간의 전파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바이러스가 워낙 변이가 잘 되기도 하고 질병까지도 요즘은 워낙 다양해지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이번에는 리비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에 리비아에 지상군을 파견한 터키가 러시아와 함께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터키는 유엔이 인정하는 정부군 편에 서 있고 러시아는 그 반대인 반군인 리비아 국민군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리비아에게 휴전을 촉구를 한 겁니다. 네. 이 현지 시각으로 8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투르크 스트림 가스관 개통식 참석 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한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리비아에서 벌어진 분쟁을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리비아인들의 분열을 심화할 뿐이라면서 12일 자정부터 리비아 양측에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 한편 리비아 내전의 두 당사자들인 통합정부군 수반인 이 파예즈 알사라지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고요. 반군 LNA의 칼리파 하프타르 장군은 이탈리아를 방문을 했는데 물론 이 두 사람이 왜 각각 이 브뤼셀과 이탈리아를 방문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왜 관여를 하고 있냐면 1911년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뒤에 리비아를 30여 년간 식민 지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리비아에 매장된 막대한 석유 개발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합법 정부인 이 GNA를 지지하면서도 내전 종식과 지역 안정을 위한 중재 노력을 지속해온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양상이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한쪽에서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이제 중재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한쪽에서는 러시아와 터키가 손을 잡고 중재 테이블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시리아 내전 때하고 상당히 양상이 비슷합니다. 네. 결국은 유엔 측이 마련한 그 협상 테이블에 시리아 정부군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터키가 시리아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었는데 이 과연 리비아 내전에서는 양측의 테이블 중에서 리비아 당사자들이 어느 테이블에 더 중점을 둘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영국의 해리 왕자가 왕실에서 독립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8일 영국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해리 왕자 부부가 버킹엄 궁을 통한 성명에서 우리는 시니어 왕실 가족, 이 영왕과 왕자의 직계가족들만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 일원해서 한 걸음 물러나서 재정적으로 독립하려 한다면서 다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영연방 현재 맡은 직과 관련한 의무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영국 BBC 방송은 성명이 나오기 전까지 여왕과 그 윌리엄 왕자를 포함한 다른 왕족들과의 상의가 없었고 버킹엄 궁은 이에 실망했다면서 이 해리 왕자 부부의 깜짝 발표임을 전했는데요. 이 해리 왕자 부부는 영국과 북미를 오가면서 균형된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이들의 직을 어디까지 유지할지 또 세금을 내야 할지 경호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이런 정말 세밀한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버킹엄 궁은 그 다른 길을 가고 싶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건 시간이 걸리는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여왕은 이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이제 합의를 해서 이 내용을 상의를 하라 이런 식의 의견을 밝혔다고 영국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해리 왕자 부부가 그럼 독립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왔나요? 네, 이 해리 왕자 부부와 다른 왕실 가족 간의 불화가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습니다. 네. 실제로 해리 왕자는 지난해 10월 I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윌리엄 왕실 손과의 불화설에 대해 전부 과장이거나 허위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확실히 지금 서로 다른 길 위에 있다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이 영국인이 아닌데다 흑백 혼혈이고 이혼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마클 왕자비가 영국 황색 언론들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고요. 네. 모친인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파파라치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사생활을 파헤치는 언론에 불편한 심경을 자주 드러냈던 해리 왕자는 다른 왕실 가족과는 달리 자신의 사생활 공개를 극도로 꺼려왔던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소식입니다. 새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력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10만 원에서 40만 원, 승용차 운전자는 약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벌금 부과와 함께 22개월에서 24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그 규정을 발동시켰는데요. 그 수준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른 데다가 베트남의 월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27만 원인 정도인 것을 고려를 하면은 거의 벌금 폭탄 수준이다 이런 그러네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베트남 공항부 산하 교통경찰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베트남 전역에서 668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이 됐고요. 부과된 벌금 규모만 약 4,469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여전히 초반에는 적발된 사람이 많았다는 건데요. 그 정도로 사실 이 음주운전 비율이 베트남에 상당히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40%가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중독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환자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금이 굉장히 과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 만에 환자가 50% 이상 감소했으면 긍정적으로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서 많이 달라진 부분들도 좀 있다고요? 네, 일단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 주점의 야간 손님이 30%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끌기 위해서 주점들이 운전자를 붙여서 손님들을 귀가시키는 서비스를 제시를 하거나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불러주기도 하고요. 또 대리운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관련 업계가 대리운전 기사를 확충하고 서비스 지역을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들 입장에서는 취하면은 아예 술집에서 밤을 새거나 또는 술집에 와서도 술 대신 물이나 청량 음료를 주문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벌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 때문에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증가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나 고양이가 너무 늘어서 관리가 불가능해진 탓에 주변 이웃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세대가 지난해에만 2,000세대가 넘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온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거나 고령이 되면서 반려동물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상황을 다도 사육 붕괴라고 부르는데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적절히 보살필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증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고령화로 보호자가 자신의 사육 여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제난으로 불임 수술을 해주지 못해서 반려동물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도 하고 또 입원이나 치매 등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하는 노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경제난에 시달리던 보호자가 반려동물들을 방치한 채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버려지는 동물의 수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본 환경성은 4월에 시작되는 새 세계 연도에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펫푸드 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고양이는 약 1,000만 마리 정도고요. 개는 약 한 900마리 정도로 지난해 4월 현재 15세 미만 인구
1,541만 명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린이의 숫자보다 개와 고양이의 숫자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반려동물 판매업도 성행 중인데요. 반려동물 번식업체, 우리가 얘기하는 강아지 공장이 5천여 개에 달하고 매년 펫숍 등에서 판매되는 개와 고양이가 2017년 기준으로 85만 마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아직까지도 40% 정도가 펫숍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